바람난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현대 여성 장요. 심한 다툼 끝에 공사 현장을 지나던 장요는 그만 차 사고를 당하고 감전되고 마는데요. 그녀의 영혼은 청나라 시대로 타임슬립하여 마이트의 야키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달의 연인으로 리메이크되며 많이 알려졌던 중국 드라마 보보경심입니다. 드라마 보보경심은 청나라로 타임슬립한 야키의 시선에서 심지어 역사에 참여한 인물이 되어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황자들의 황위 다툼 역사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역사 속 사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이기에 그 내용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한 배우들 덕분에 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깊은 여운까지 맴돌기도 하죠. 총 35부작으로 된 보보경심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야키의 몸으로 깨어난 현대 여성, 그녀는 맑고 명랑한 성격의 소녀였습니다. 야키의 언니 양나는 청나라 파랑자의 측부인인데요. 양나는 하루 중 절반은경을 읽으며 세상만사에 무관심하며 조용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도 지극히 거리를 두며 거의 남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현대인으로서 파랑자의 비참한 미래를 알고 있어 불안감이 들었던 야키. 자신이 몇 달 후 제녀 선발을 위해 입궁을 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자 야키는 현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나들이 하던 야키는 말을 타고 길거리를 질주하던 한 남자와 충돌할 뻔하는데요. 바로 사황자였습니다. 말과 충돌하려던 찰나에 영혼 이탈의 느낌을 받은 야키는 어쩌면 다시 현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야키는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질주하는 말 앞에 나타납니다. 말을 탄 사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황자였습니다. 야키가 달리는 말 앞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생각한 사황자. 그는 야키에게 치료약을 건네주며 자신이 구해준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며 당부합니다. 한편 파랑자는 오랜만에 측부인 양난의 거처로 들렀다가 야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역사 속의 파랑자는 머릿속에 온갖 음모로 가득 찬 교활한 성격의 황자로 유명한데요. 그런 역사 속 인물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온화하고 신사다운 매력이 넘치는 파랑자의 모습에 야키는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총명하고 활발한 성격까지 갖춘 야키. 파랑자도 어느덧 그런 야키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파랑자와 야키는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만남부터 야키를 아주 좋아하는 또 한 명의 황자가 있는데요. 바로 십황자입니다. 야키는 십황자를 그저 좋은 친구로 생각했지만 십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자신의 생일상도 야키에게서 받고 싶어 할 만큼 야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덧 십황자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남과 야키가 차려준 생일 파티를 좋아하며 즐기고 있었지만 여기 이 두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난을 질투하는 파랑자의 정부인 명예와 야키를 업신여기는 명예의 여동생 명옥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명옥은 야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둘은 크게 싸우며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야키는 고래고래 울부짖는 명옥을 뒤로 제압해버리는데요. 사나운 야키의 모습에 명옥은 꼼짝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야키는 현실 최고의 화제거리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강희제의 귀에까지 들어가는데요. 며칠 후 야키는 황궁에서 열리는 중추명절 연회에까지 초대받게 됩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곳 황궁. 궁에 들어간 야키는 위험이 넘치는 황제 앞에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회에서 강희제는 결혼 정년기가 된 십황자에게 혼약을 정하는데요. 바로 명옥이었습니다. 야키를 좋아하는 십황자는 내키진 않았지만
황제의 명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받아들입니다. 황자라는 고귀한 신분임에도 자유를 박탈당한 채 황제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정해진다는 걸 본 야키. 야키는 자신의 혼약마저 마음대로 좌우지하지 못하는 자유 없는 이곳에서 앞날을 걱정하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한편 야키는 10황자의 결혼잔치에서 13황자를 만나 둘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13황자는 틀에 밖에 사는 고대인과는 다르게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황자였습니다. 가치관이 같은 13황자와 야키는 어느덧 둘도 없는 친구로 됩니다. 한편 황자들은 태자의 요청으로 승마 경기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말타기를 좀 할 줄 아는 명옥은 마이테 집안의 위신을 꺾으려고 승마할 줄 모르는 야키에게 도발합니다. 양나는 야키를 위해 나서는데요. 나약한 줄로만 알았던 양나는 놀랍게도 말 위에서는 늠름하고 씩씩한 자태를 풍기는 위풍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양난의 모습에 파랑자는 양난을 처음 만났을 그때처럼 양난에게 또 다시 반하게 됩니다. 그는 이 기회를 빌어 굳게 닫혀있는 양난의 마음을 열어보려 애원해보지만 양난은 여전히 파랑자에게 쌀쌀맞게 대합니다. 사실 양난은 파랑자와 혼인을 하기 전 이미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마음을 나눈 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내린 파랑자와의 혼약으로 양난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파랑자의 뒷조사를 피해 전쟁터로 보내져 싸우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양난은 이 모든 게 파랑자의 탓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양난의 마음을 잡을 수 없었던 파랑자는 깊은 사색 끝에 양난에게 주려 했던 팔찌를 야키에게 선물합니다. 어느덧 제녀를 선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입궁한 야키는 강희제의 봉차궁녀로 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곳 황궁에서 야키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신중하게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야키의 모습은 강희제의 극찬을 받았고 야키는 어느덧 짧은 기간 내에 승진하여 봉차반장으로 됩니다. 함께 일하는 봉차궁녀 중에는 옥단이라고 부르는 궁녀가 있는데요. 야키와 옥단은 이후 수년간 함께 궁에 머물고 의지하며 둘도 없는 친한 친구로 됩니다. 한편 야키는 황궁에서 사황자와 몇 번 마주치게 되는데요. 늘 얼음장같이 차갑고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황자. 사황자가 바로 미래의 황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야키는 두려움에 늘 피해 다녔고 혹여 마주칠 일이 있다 해도 사황자의 취향에 맞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자신을 남들과는 다르게 잘 대해주는 야키의 모습에 사황자는 그녀에게 더욱 눈이 가기도 합니다. 한편 강희제는 황자들을 거느리고 사냥여행을 떠나기로 하는데요. 함께 떠난 황자 중에는 사황자와 13황자도 있었습니다. 초원에서 승마를 배우고 싶었던 야키는 절친 13황자에게 배워달라 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야키 앞에는 사황자가 나타났습니다. 엄격한 사황자에게서 승마를 배우자니 너무나도 힘들었던 야키는 더 이상 그에게서 승마를 배우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야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이번에도 사황자였습니다. 야키는 승마를 배우지 않고 돌아가려 하는데요. 자신을 거절하는 야키에게 사황자는 강제로 키스를 해버립니다. 놀란 야키는 그만 사황자의 입술을 깨물어 버립니다. 알고 보니 사황자는 자신에게 유난히 깍듯이 대하는 야키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야키는 그저 사황자가 바로 미래의 황제라는 사실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에 특별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말입니다.
한편 행실이 나쁘기로 유명한 태자는 결국 강희제에 의해 폐위되었고 이황자의 신분으로 감금됩니다. 태자가 폐위되자 파랑자도 점점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태자의 자리를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이황자를 싫어하는 대신들을 부추겨 자신을 새로운 태자로 추천하게 만듭니다. 바쁜 와중에도 파랑자는 궁에 돌아온 야키에게 편지를 쓰며 그리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항자도 야키에게 목난 목걸이를 선물하며 본격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날 저녁 야키를 오해했지만 그녀에게 키스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황자들과 대신들은 파랑자를 새로운 태자로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사적으로 파당을 이루는 황자, 특히 황희를 욕심내는 황자를 유독 싫어하는데요. 이 황자를 무척이나 아끼는 강희제는 파랑자를 강력 추천하는 그들에게 대노합니다. 이로 인해 파랑자는 강희제의 미움과 견제만 잔뜩 샀고 태자의 자리에 오르기는커녕 본래의 자기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반면 강희제의 마음을 헤아리고 폐위된 이황자를 다시 태자로 추천했던 사황자는 신앙에 임명되었고 이황자도 다시 태자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파랑자를 유독 잘 따르는 십사황자는 아무런 사랑 표현도 하지 않는 야키에게 야키의 마음속엔 대체 파랑자가 있는 게 맞냐며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그토록 증오하는 형부이기도 하고 또 파랑자의 비참한 미래를 알기에 야키는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또 한 번의 사냥 여행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함께 떠난 황자는 태자와 파랑자였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몽골공주 민미는 야키에게 승마를 배워주겠다고 나서는데요. 하지만 승마를 잘 하지 못하는 야키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파랑자에 의해 구조된 야키. 초근접 거리에서 자신을 살뜰히 대하는 파랑자를 보며 야키의 마음은 콩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야키의 마음을 확인한 파랑자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야키는 여전히 너무 큰 야심과 너무 많은 여인을 품고 있는 파랑자와 앞날을 약속하기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키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야키와 파랑자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행 중 수개월간 함께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야키와 파랑자. 야키는 파랑자의 야심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공으로 가기 전 야키는 파랑자에게 황희와 자신 중 단 하나만 선택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위험 넘치는 황희는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지금처럼 평범하고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황희에 대한 욕심이 유독 컸던 파랑자는 황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크게 파당을 키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한치의 승산도 없더라도 생명을 무릅쓰고 황희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파랑자. 하물며 양난 언니가 파랑자의 본처는 물론 그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야키는 실망감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키는 마침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 파랑자와의 사랑을 끝내버립니다. 야키는 헤어지기 직전 파랑자에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는 사항자도 포함이었습니다. 한편 야키의 총명함과 몽골 공주와의 친밀한 관계를 눈여겨보던 태자는
세력을 모으기 위해 강희재에게 야키와의 혼약을 내려달라 청합니다.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야키는 크게 알아놓는데요. 사항자는 야키를 위로하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야키는 태자와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 약을 버리고 찬물을 퍼부으며 자신의 병세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황자들도 야키를 도우기 위해 태자를 다시 끌어내리려 노력하는데요. 평소에 탐호와 횡령을 밥 먹듯이 하던 태자는 결국 약점을 잡혀 꼼짝 못하고 야키를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신의 혼약은 그저 남에게 좌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야키. 큰 위기를 넘긴 야키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키는 사항자가 선물했던 목남비녀를 머리에 꽂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한편 사항자는 파랑자와는 다르게 늘 진심으로 야키의 불안한 마음과 고뇌를 들어주며 그녀의 앞날을 걱정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그런 사항자를 보며 야키는 자신은 이제 이 위험천만한 황궁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야키의 마음은 어느덧 서서히 사항자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파랑자는 사항자와 태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대한 음모를 꾸며내는데요. 그는 사항자가 태자의 자리를 노리고 태자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사항자를 모함합니다. 사항자가 태자의 자리를 탐낸다고 생각한 강희재는 역시나 대노합니다. 13왕자는 위험에 처한 사항자를 구하기 위하여 사항자를 대신해 누명을 뒤집어쓰고 양봉협도에 유분됩니다. 13왕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항자는 최고의 자리를 바라보며 있는 힘껏 주먹을 쥐어잡습니다. 한편 13왕자의 정인인 농무는 홀로 쓸쓸하게 유금된 13왕자를 생각해 그를 모시고 싶다며 야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13왕자가 최악의 환경에서 말동무 하나 없이 10년이란 세월을 쓸쓸하게 보낸다는 걸 알고 있는 야키는 농무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결심합니다. 야키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희재에게 농무의 사연을 말하며 13왕자가 있는 곳에 농무를 보내달라 청합니다. 야키의 부탁을 들어줄 리 없는 강희재는 크게 노하며 자리를 뜨는데요. 야키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밤이 지났고 소낙비까지 내립니다. 야키가 걱정되었던 사항자는 그녀를 찾아오는데요. 그는 야키와 함께 빗바람을 맞으며 아파합니다. 야키의 모습에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사항자는 야키를 끌어안았고 야키는 잠시나마 사항자의 어깨에 기댑니다. 파랑자와 14왕자가 나타나자 사항자는 자리를 뜨는데요. 그는 처소에 돌아가서도 야키와 한마음으로 오랫동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파랑자는 야속하게도 야키의 일은 야키절로 해결하게 해야 한다며 야키를 도우려는 14왕자를 말립니다. 하지만 늘 13왕자만큼이나 야키의 좋은 친구로 되고 싶었던 14왕자는 야키에게 간식도 건네주고 황제 앞에서 용서도 빌며 의리를 지킵니다. 얼마 뒤 다른 황자들도 함께 무릎을 꿇자 강희재는 못 이기는 척 야키를 용서했고 야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며칠을 비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던 야키는 쓰러져 3일을 앓아누웠는데요. 장기적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공포에 시달리며 마음의 병까지 얻었던 야키의 몸은 더욱 허약해졌습니다. 한편 13왕자가 유금된 뒤 황제의 신임까지 잃고 야키에게 아무런 미래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사왕자는 야키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 뒤로 태자는 또 다시 폐위되는데요. 사항자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척 황궁까지 멀리하며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파랑자를 지지하는 대신들은 태자가 폐위되자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알아챈 강희재는 파랑자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파랑자가 강희재에게 생일 선물로 보낸 매가 죽어버리는데요. 강희재는 이 틈을 타
파랑자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파랑자의 황희 꿈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편 형제들의 안위를 위해 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던 십사왕자는 능력까지 좋아 강희제의 신임을 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야키는 출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야키를 지극히 아끼는 강희제는 야키에게 혼약을 내리는데요. 강희제가 정한 야키의 결혼 상대는 바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십사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왕자를 마음에 두고 있던 야키는 황제의 명을 어기는데요. 야키는 결국 직위가 박탈되었고 곤장 20대까지 맞고 완위국으로 보내집니다. 사왕자는 야키를 너무나도 구해주고 싶었지만 황제의 신임도 권력도 모두 잃은 상태라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我一定会救出13弟，我一定会把他娶回来。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야키를 위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한편 강희제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십사왕자는 대장군왕으로 임명되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왕자가 머지않아 옹정왕제로 등극한다는 역사 사실을 알고 있는 야키. 그녀는 완위국에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가며 힘들게 버텨가며 사왕자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몇 년 뒤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십사왕자는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십사왕자는 완위국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야키를 구하려고 강희제에게 야키와의 혼약을 내려달라 청합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야키의 마음을 존중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십사왕자는 야키에게 황궁을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희제도 어느덧 연로하여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입맛도 없어지자 야키는 강희제를 위해 그가 가장 좋아했던 다과를 만드는데요.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야키를 보며 강희제는 안쓰러움에 야키를 다시 봉차궁녀로 불러들입니다.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낀 강희제는 황희의 계승을 위해 사왕자를 불러들이는데요. 뜻밖에도 강희제가 선택한 황희 계승자는 사왕자가 아니라 전쟁터로 다시 나간 십사왕자였습니다. 그는 사왕자를 보며 십사왕자에게 황희를 물려주겠으니 옆에서 잘 도와주라 당부합니다. 자신이 황희에 올라야만 십사왕자를 구하고 야키에게 미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왕자. 오직 황희만을 바라보며 기회를 기다리던 사왕자는 강희제가 위독해지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강희제의 최측근에 심어놨던 대신과 합작하여 강희제의 유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강희제가 세상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하고 입궁해 황희에 올랐습니다. 사왕자의 부당한 황희 계승을 의심하던 파랑자 일행은 뒤늦게 입궁하여 반박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왕자가 옹정제로 등극하면서 야키는 수년간의 고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왕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십사왕자도 드디어 10년이라는 길고 긴 유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야키는 강희제의 곁에 있으며 그의 진짜 유언을 알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총애하던 강희제를 배신했다는 생각에서일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왕자였지만 그를 만나러 가는 야키의 발걸음은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창에 갇힐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도망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잠들어버린 야키. 하지만 옆에 다가온 옹정제를 보며 야키의 마음은 다시 위로가 됩니다. 한편 허약한 몸으로 찬물에 빨래를 하며 몇 년간 고생했던 야키는 마음의 병까지 더해져 남은 시간이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뒤로 야키는
옹정제의 처소에서 옹정제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지속하기엔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항의에 오른 뒤 날로 난폭해지는데요. 그는 자신의 항의를 지키기 위해 파랑자를 따랐던 대신을 잔혹하게 죽이고 자신의 일상을 몰래 전달했던 궁녀를 처참하게 때려 죽였으며 평생 강희제를 지극히 모셨던 이공공마저 독살하였습니다. 한편 이제서야 강희제의 죽음을 알았던 십사왕자는 급하게 황궁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는 한 발 늦게 온 자신을 원망하고 이미 항의에 오른 옹정제를 증오의 눈길로 째려보며 나가는데요. 이에 옹정제는 십사왕자의 대장군왕이라는 자기를 박탈하고 패자로 강직시켰습니다. 한편 늘 허약한 몸으로 우울하게 보내던 양나는 생명이 위독해지는데요. 사경을 헤매면서도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난 애인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는 양난. 양나는 꿈에도 그리던 애인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이쁘게 단장합니다. 하지만 파랑자의 측부인인 그녀는 죽은 뒤에도 그 집 귀신이 되어 애인을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야키는 파랑자에게 달려가 언니와 이혼해달라 애원합니다. 드디어 휴서를 받아들고 해탈의 느낌을 받은 양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행복을 놓쳐버리면 후회만급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키는 이제 눈앞의 인연을 소중히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낸 야키와 옹정제. 둘은 또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행복한 시간은 늘 짧고도 짧았습니다. 옹정제는 거의 모든 항자들을 각종 이유로 멀리 유배를 보내는데요. 야키와 친하게 지내던 십황자는 물론 십사황자도 황릉을 지키러 멀리 보내졌습니다. 이윽고 옹정제는 사소한 일로 파랑자마저 호되게 꾸짖은 뒤 하루 종일 무릎을 꿇는 벌을 내립니다. 수년간 병으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파랑자인데도 말입니다. 보다 못한 야키는 옹정제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홀로 파랑자처럼 몇 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옹정제가 일으키자 야키는 방에 돌아가 홀로 체벌을 서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몸임에도 남을 위해 스스로 체벌을 내리는 야키를 본 옹정제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야키 역시 형제들을 막대하는 옹정제에게 화가 났고 그의 처소에서 나와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합니다. 야키는 심지어 조용하고도 안락한 이곳에서 이대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친 13왕자의 타이름으로 옹정제에게 다가간 야키는 밤새도록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홀로 일하는 옹정제를 보며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둘은 그렇게 화해를 하고 다시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야키는 우연히 왕공공에게서 이공공이 독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완이국의 장공공마저 잔인하게 혀와 두 손이 잘린 채 궁 밖으로 내쫓겼다는 사실까지 알아낸 야키는 점차 옹정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키는 옹정제의 말 한마디에도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편 야키에게는 십수년간 야키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며 지내던 의잠의 옥단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옥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구황자의 정인으로서 구황자가 궁에 심어둔 첩자이기도 했습니다. 옥단의 정체를 알아차린 옹정제는 그녀가 야키의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고 잔인하게 찜통에 쪄 처형했습니다. 현장에서 옥단의 처형을 목격한 야키는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 와중에 야키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됩니다.
한편 옥단의 죽음으로 분노한 구황자는 파랑자의 정부인 명예에게 야키에 관한 말을 흘리는데요. 명예는 야키를 찾아와 옹정제와 야키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행해진 건 전부 야키 때문이라 말합니다. 애초에 야키가 파랑자에게 사황자를 조심하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애초에 파랑자가 사이좋았던 사황자를 견제한 것도 13황자가 10년간 유금된 것도 전부 다 자신 때문이라 생각된 야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자신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야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야키는 결국 아이까지 유산되고 맙니다. 아이를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야키는 몇 번을 까무러치다 겨우 의식을 되찾고 일어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두 사람은 목 놓아 울며 서로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어줍니다. 분노한 옹정제는 모든 화를 파랑자에게 쏟아부으며 정부인 명예와 이혼한 뒤 명예를 내쫓으라 명합니다. 황제의 명을 어겨 체벌까지 받은 파랑자는 만신창이가 되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머나먼 길을 걸어 대까지 걸어왔습니다. 파랑자의 처참한 모습을 본 명예, 급기야 황제의 성지까지 발견한 명예는 스스로 파랑자에게서 휴서를 받아 떠납니다. 얼마 뒤 명예는 불길 속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됩니다. 명예의 처참한 최후를 목격한 야키. 야키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듣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시간은 이제 옹정제가 황위에 오른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야키는 이 모든 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합니다. 야키는 처참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옹정제에게 이 모든 게 자신 탓이라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언니도, 친구도, 연인도, 아기도 모두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던 야키는 또다시 쓰러집니다. 고열로 며칠을 알아놓은 야키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야키에게 남은 시간은 단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 같은 황궁에 머물기 싫었던 야키는 14황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13황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4황자는 강희제가 자신에게 내렸던 성지를 가져오는데요. 바로 14황자와 야키의 혼약이 담긴 성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지를 열어보는 옹정제. 어길 수 없는 성지였지만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한편 자유를 갈망하는 야키를 돕고 싶었던 파랑자는 자신과 야키에 관한 모든 사랑 이야기를 옹정제에게 들려주는데요. 파랑자는 야키를 품에 안고 키스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두 사람의 과거를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합니다. 파랑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았던 옹정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사정없이 뿌리칩니다. 그렇게 야키는 14황자의 측부인이 되어 궁을 떠납니다. 애초에 티 없이 생기발랄했던 소녀는 그렇게 삶에 찌들어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찾아 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키를 잡을 수가 없었던 옹정제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십사황자의 댁으로 들어온 야키는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곳에서 마음속에 옹정제만 품은 채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누릴 새 없이 얼마 못 가 야키는 병세가 심해져 사경을 헤맬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옹정제가 너무 그리웠던 야키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 편지를 써 십사왕자에게 전해달라 부탁합니다. 한편 야키와 옹정제의 서체가 너무 똑같아 의심을 살까 두려웠던 십사왕자는 편지를 자신의 서체로 된 봉투에 다시 봉하여 전달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옹정제는 십사왕자의 편지는 보는 척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합니다. 야키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 곱게 단장한 뒤 옹정제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야키의 소식을 모르는 옹정제는 나타날 리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버텨가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지막까지도 옹정제를 만나지 못한 야키는 결국 여한만 가득 남긴 채 십사왕자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제서야 야키가 세상을 떠났다는 서신을 받은 옹정제. 문득 십사왕자의 편지가 생각나 미친 듯 뒤져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옹정제는 야키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러 십사왕자의 댁으로 찾아왔지만 야키의 시신은 이미 그녀의 소원대로 화장을 한 뒤였습니다. 야키의 유골을 품에 안고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살펴보는 옹정제. 그는 자신과의 추억만이 가득 담긴 그녀의 유품을 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눈물 없인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잔인했던 이들의 사랑.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세상에는 전혀 다른 결말이 존재했습니다. 더 이상 황궁이 아닌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만난 그들. 그는 더 이상 황자가 아니고 그녀도 더 이상 궁녀가 아닙니다. 그와 그녀는 여전히 목련꽃으로 사랑을 약속했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빗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가슴 아픈 사랑이 아니라 결실을 맺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